자, 이번에는 인도 문명, 중국 문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인도 문명. 자, 인도는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여기가 인도예요. 그래서 확대해보면 여기인데, 여기에 인더스 문명은 바로 이 강, 어느 강이죠? 인더스강 유역에서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 인더스강 유역에는 그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런 계획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문명 생활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요, 이 계획도시,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데를 가면 이런 도시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굴이 된 거죠. 그리고 역시 문명이니까 문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 문자 보이죠? 그래서 그림 문자가 새겨진 인장, 인장은 도장이에요. 이런 게 발견이 됐는데 요 인도의 그림 문자는요, 인더스 문명의 그림 문자는 아직 해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헨조다로 유적은요, 정말 예전에 만들어진 그런 계획 도시지만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문명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지역에서 계속해서 번영하던 인더스 문명이요, 누군가의 침입을 받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침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리아인은 이렇게 들어와서 인더스강 유역을 차지하고 어디까지? 그쵸? 여기 있는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철기를 사용. 원래 인도, 여기 인더스 문명을 만든 사람들은 드라비다족이라고 해서 청동기니 문명이니까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리아인이 철기를 들고 와가지고 정복을 하고 그러면서 농업을 더욱더 발전시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리아인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아리아인은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 드라비다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엄격한 신분 제도를 만들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신분 제도, 카스트 제도죠. 인도는 신분을 그래서 몇 개로? 네 개로 나눠 놓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인도에서 신기한 건 왕도 2인자예요. 바로 왕도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2인자고 왕보다 높은 사람들이 브라만이라고 불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피지배층으로 평민, 농민이나 수공업자나 상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낮은 수드라, 그래서 각종 하층민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신분으로 구성된 카스트 제도는 사실 아직도 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요, 계속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연을 섬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에는 신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자연신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냈죠. 그러면 그 제사 누가 지내겠어요? 바로 이 카스트 중에서, 그렇죠. 바로 제사를 담당하는, 여기 써있네요. 제사를 담당하는 브라만이 주도해서 제사를 지내겠죠. 그래서 바로 브라만이 주도해서 제사를 지내는 종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종교를 뭐라고 하느냐? 당연히 브라만이 제사를 지내는 종교. 그래서 브라만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카스트 제도, 그 다음에 브라만교, 바로 인도의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아리아인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 문명의 주인공을 이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브라만교의 경전은 베다라고 하는 찬송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전으로 삼아서 브라만교가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졌다라는 거. 자, 다음은 중국 문명으로 갑니다. 중국은요, 여기죠. 그리고 무슨 강? 그렇습니다. 바로 황허강. 여기 황허강 유역에서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중국에는 한 글자짜리 나라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나라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국 최초의 왕조는 바로 하왕조예요. 이 하왕조는 근데 사실 역사책에 있었다는 기록만 있었지 실제로 뭔가 있었다는 증거가 한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전설의 왕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최근 50년 들어서 유적지 발굴을 통해서 하왕조의 것 같은 그런 유적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왕조는 하나라, 하왕조라는 거. 그런데 하왕조가 멸망하고 그 다음 만들어진 나라가 상왕조예요. 상왕조는 바로 이만한 영토를 차지했고 여기는 증거가 있어요. 바로 상나라의 수도였던 은허라는 곳에서 대거 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유물들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청동기,
그래서 청동기를 사용하는 상나라였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은어 유적, 바로 여기에서 발굴된 또 하나의 진짜 중요한 게요. 바로 요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글자가 써 있잖아요. 우리는 이 글자를 갑골문이라고 부릅니다. 갑골문, 갑골문자. 이 갑골문자는 뭐냐면요. 왕이요, 나라 일을 결정할 때 결정해야 될 많은 것들을 이 상나라 왕은 신의 뜻을 점쳐서 알아봤던 거죠. 바로 그런 걸 무슨 정치라고 하느냐? 아까 이집트의 파라오도 이 정치를 했는데 왕이 신에게 권력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거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신권 정치를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점을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갑골에 구멍을 판다. 갑골이 뭐냐면 갑이요. 이 거북이 배딱지예요. 이걸 갑이라고 불러요. 골은 뼈 골자죠. 그래서 동물의 뼈. 그래서 거북이 배딱지나 동물의 뼈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파요. 그 다음에 그 구멍을 불로 지져요. 그러면 얘가 열을 받으면서 갈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진 모양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점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점의 결과를 옆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게 갑골문이에요. 바로 요거. 이렇게 써놓은 게 사실은 이 갈라진 모양을 해석한 점괘인 거죠. 그런데 이 문자가요. 바로 오늘날의 뭐? 맞아요. 바로 한자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나라 때 만들어진 갑골문. 오늘날 한자의 기원이 됐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나 결국 상나라는 멸망합니다. 상나라 마지막 왕이 너무 사치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하고 주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주나라는 상나라보다 더 많은 영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나라 왕이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뭔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전체 영토를 다 다스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요, 자기의 친척, 왕족이나 공을 세운 신하들을 제후로 삼아요. 자기의 아주 가까운 신하로 삼는 거죠. 제후로 삼아서 뭘 줍니다. 뭐를 주느냐? 바로 땅과 그 땅의 백성들을 주어서 이 땅은 네가 알아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후도 고마우니까 뭔가 바치겠죠? 그래서 왕실을 받들면서 공물은 바칠 공자예요. 그래서 바치는 물건, 뭔가 곡식이나 이런 귀한 것들을 바치고, 그 다음에 군역은 군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함께 하면서 충성을 바치는 거. 바로 이러한 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왕은 수도 부근만, 자기 지역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제후들에게 나눠줘서 제후들이 알아서 통치하게 한 이런 제도, 바로 봉건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과 그 왕에게 땅을 받은 제후들은 이 핏줄,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었어요. 대부분 뭐 친척들을 제후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척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막 이렇게 되면서 점점 먼 친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혈연 관계가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제후들이 야, 내가 꼭 왕에게 충성을 해야 돼? 나도 왕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봉건제의 걱정되는 점이에요. 그러면 주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는 다음에 중국 다시 얘기할 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얘기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